안녕하세요. 김윤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락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1% 넘게 폭락하며 2050선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달러는 소폭 상승하고 금과 은은 약보합입니다. 부동산은 거래 없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면 투자 전선을 떠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이든 안전자산이든 투자는요, 넉넉한 마음으로 최소 몇 달과 수년을 즐기면서 관망하는 것이 투자로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이 심할수록 가난한 사람이며 멘탈도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때가 되면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경제위기 속에 부동산 마지막 불꽃 폭발, 똘똘한 주택이 더 위험하다. 좀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달고 있는 것은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듣는 분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아파트가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불구덩이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폭탄 돌리기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 닮아간다. 경제는 이미 일본을 상당히 닮아가고 있어요. 자, 언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 위기 시그널. 자, 시그널 7가지. 박종원 시그널 출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리 시그널. 두 번째, 버블 시그널. 세 번째, 부채 시그널. 네 번째, 금리 중국 시그널. 다섯 번째, 인구 시그널. 여섯 번째, 쏠림 시그널. 이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버블, 부채,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죠. 2008년은 블랙스완, 검은 백조. 백조가 검은색이 있나요? 즉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미국발. 그렇다면 2020년은 회색 코뿔 소 좀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아는 위기. 이제 누구나 다 아니까 위기가 안 오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람 면역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잖아요. 운동도 하면.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더 강화가 돼요. 즉 경제 면역 체계가 진화되지만 경제 위기 바이러스는 더욱 진화하여 약한 곳을 파고듭니다. 과거 패턴만으로 미래 위기를 진단하면 안 돼요. 그 패턴도 따라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신호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 시그널, 가장 쉬운 것이 미국 지금 연준의 금리. 지금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예요. 자, 금리 올리는 것은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좋다는 뜻이지만 금리 인하는요, 자, 미국과 세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에요.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하면 우리는 부동산 사는데 유리하겠다.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얼마나 안 좋으면 동결하고 얼마나 또 안 좋으면 내리겠습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지금 상당히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주가도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 세계 글로벌 시장은 지금 골병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높다라는 게, 주가가 높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세계의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로 쏠리고 있고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금,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미 연준 기준금리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금리보다 이 미국 연준 있죠. 이 기준금리가 전 세계 이제 금리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금리 올리고 내리고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꼭 1, 2년 이내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100%입니다. 이것은 100%. 이게 바로 시그널이라고요. 그러니까 금, 달러, 미국 장기 국채가 안정적이다. 자,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방법. 그럼 나는 안전하게 투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지 말고요. 최장기로 은행에다가 적금 10년 안에 자, 아예 넣으세요. 아마 미국 마이너스 금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유럽과 일본은 이미 제로 금리고요. 한국도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질 거예요.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간다. 그거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지금 금리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저축도. 자, 문제는 금리가 터졌을 때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음, 안정적인 성향은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보다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장기 그냥 적금 드세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달러로 해도 됩니다. 근데 달러는 약간 좀 투자의 경험이 없다면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 2021년 금리가 낮아진다. 이제 하락 예측이 혹시라도 틀리면요. 금리 그냥 깨버리면 되잖아요. 그 이자 얼마나 된다고. 자, 그렇지만 투자를 잘못하면 망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금리가 발발하거나 징조가 생겼다 그러면 투자 목적이 크다면 ETF 해야죠. 금과 은,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시그널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지금 금융 안정지수 우리나라 지금 크게 위기 단계와 안정 단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위기 단계라고 22, 이 선이 위기 단계고요. 그 다음에 8 여기가 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안전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정말 외환위기 때 높았죠. 그리고 IT 버블 때도 22까지 치솟았고 카드 사태 때도 꽤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발 글로벌 위기 때도 지금 50을 넘겼고요. 자, 그런데 계속 지금 안정화되는 듯 싶더니 최근 다시 또 올라왔어요. 여기. 자, 주의 단계 여기 보시면 8.3까지 치고 올라왔죠. 근데 이게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올해 경제 주요 전망 추이,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소비자 물가 1.1%까지, 그 다음에 취업자 증감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민간 소비 2.5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지금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것뿐이 아니라 아까 이어졌던 경제 성장률은 이렇고요. 자,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수출 크게 곤두박질 쳤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대폭 줄었고요. 물가 상승률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지금 늪에 빠진 상황입니다. 주요 노동시간당 GDP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OECD 평균이 지금 이런데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결국 OECD 평균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지. 자, 오히려 지금 그리스, 멕시코 이상한 나라들 위에 좀 문제가 있는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노동시간당 GDP 이건 낮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최저 시급도 계속 올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한국은행 올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방위로 수축되는 한국 경제 우리 경제 성장률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다 했고 소비자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고 분기별로 수출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했죠. 2분기 때 마이너스 8.5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한국의 가계부채 폭탄하면 뭘까요? 이 가계부채 아시아 주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라는 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또 자영업자 부채 이런 것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자영업자 부채가 엄청나죠.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이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갖고 집 사는 거예요. 이거 폐지시켜야 돼요. 월별 경상수지 적자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을 계속 정부가 지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믿지 마세요. 지탱하려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채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면 이거 더 훨씬 커져요. 금융, 채무 불이행, 이게 등록 자영업자 수 보세요. 지금 2019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60세 이상 채무 불이행은 지금 15년 말에서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넘어서 자살률이 지금 많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파탄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이 문제입니다. 왜 지방이 문제인 줄 아세요? 부동산 집값 많이 폭등한 거 아시죠? 그러다 꺼졌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떨어지게 되면요. 아주 법을 심각해집니다. 부채, 연체율 급증하고 있어요, 지방. 수도권은 지금 아직은 낮지만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겠죠? 자, 일본 닮아가는 한국 경제.
지금 빼박입니다. 빼박이. 일본은 60년대, 한국은 80년대로 봤을 때, 자, 쌍둥이 아니나요? 누가 일본하고 다르다고 그럽니까? 지금 거의 뭐 연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연도 때 이렇게 대입시켰을 때 이렇고, 자, 인구 고령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본은 1995년 이후, 그 다음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잡았을 때 거의 뭐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저출산은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산연령 인구 15에서 64세 인구 첫 해가 2018 이론상으로 그렇고요. 자, 2019년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지금 한쪽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근데 집값이 안 오르면 좋은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바로 이게 아주 지금 뭐 소득주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폭등하는 요인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심각한 거예요. 우연히 자, 임대주택 사업자 엄청난 특혜 제시. 그래서 지금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만약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안 시켰다면 지금 당장 아마 서울 집값이 막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에서 조금 뭐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 안정화 되겠죠. 주택으로만 따지면.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를 막 억지로 특혜 줘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끝까지 버틸까요?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락은 더 크겠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자, 주택연금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거라고는 임대주택 사업, 주택연금 도입. 그래서 집값 폭락 위기를 우선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80%나 됐었는데, 자, 결국 망하는 것을 많이 본 부자들은요, 이거 안 합니다. 뭐 하냐? 임대주택 사업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 있죠. 부자들 10%가 가지고 있는 게 주택임대 사업 5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은 소주성 효과를 보려는 얄팍한 정책이에요. 주택임대 사업과 집값 상승으로 하락하는 경제를 지탱하고 부동산 버블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아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최근 PD 수첩에서 동탄 아파트, 그 다음에 강서구 빌라업자, 수십 채 임대업자가 파산하고 또 도망가고 하는 사례를 많이 보셨죠? 이거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걸 잡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 임차인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오히려 지금 당장은 좀 막아놓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댐이 돼가지고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죠. 임차인들 파탄,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경제 활성화 명분의 집값 상승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부동산 폭등. 자, 건설사 횡재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요, 고분양을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이후에 5번 부동산이 파동이 생겼는데 2019년이 상승 톱니바퀴 끝자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년에서 5년 그 사이클을 경제학자들도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자, 뭐 제가 제일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4, 5년을 경제학자들이 지금 부동산 그 파동을 갖다가 무진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진실이니까. 지금은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불꽃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값. 그리고 똘똘한 주택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노무현 주택 200만 원. 이때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죠. 200만 원 건설했잖아요. 그때 집값 10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양을 가져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15년에서 18년. 지금 상승장이에요. 지금이 최대 분양을 한 겁니다. 집값 폭등 시기와 관련됐죠. 그런데 2019년에서 22년에 다 이런 것들이 입주합니다. 자, 이제 올 가을부터 정말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이건 경제 위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 중심 물량 폭탄 결국 터지면요, 서울도 폭락하게 됩니다. 자, 한국개발연구원 2019년 말부터 역전세 조짐이 보인다. 10% 이내 부자들 파동의 하락장 매수. 자, 지금 10% 이내의 부자들은 하락장에 매수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90%에 해당되는 일반인들은 파동의 끝자락, 지금 상황 같은 꼭지장에서 막 매수를 했어요. 전문가들 돈 벌기 좋은 시기, 지금이라도 안 사면 늦은 것 같고 왠지 나만 소외되고. 왜 전문가들이 돈 벌기 좋겠어요?
계속 집값 올라가니까 사라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골병 듭니다. 경기 위기와 부동산 투자 이렇게 대비하자. 2006년, 2009년 자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대폭등 후에 2010에서 13년에 폭락했잖아요. 지금 경기도는 피눈물 바다입니다. 2010년 이전 분양했던 집값 10년 후에요. 자, 놀라지 마세요. 경기도 95% 이상, 30평대는 70%. 그러니까 40평대 이상은 95% 이상, 30평대는 7% 이상이 지금도 회복을 못 했다고요. 경기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2011, 이제 12, 13, 14, 15년에 분양했던 것들은 대박을 쳤을지 몰라도 2010년 이전. 그것을 다 지금 망가가고 있더라고요. 예외인 있습니다. 판교. 이번에는 다르다? 오르면 영원히 오른다. 이번에는 다르다.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진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겠죠. 주택 사이클 3에서 5년 주기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오니까 상투장 모두 있고요. 하락장 매수에만 전념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계속 지금 외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왕들이 정신 못 차리고 외침 받고 맞고 외침 받고 맞고 공격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이놈의 나라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왕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역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5년, 10년 만에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걸 계속 잊고 있잖아요. 망각하고 있잖아요. 자, 역사를 욕할 건 못 돼요. 짧은 인간사도 이렇게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세 번째, 주택은 3에서 5년 주기, 자본주의 경제는 8에서 15년 사이로 폭등락이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8에서 15년은 금융위기를 말하겠죠. 자, 이거 100%입니다. 헤지펀드 제왕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020년 경제위기가 온다 40%고 21년은 60%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금리 인상이 멈추는 순간이 이게 딱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양극화, 지금은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 이 말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금융위기나 불안이 발생하면 폭락할 아파트가 뭔 줄 아세요? 뭐 지금 똘똘한 아파트, 이제 양극화가 된다. 지금은 맞아요, 그게. 뭐 10년 후에도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1년부터 앞으로 5년입니다. 누가 대폭락하겠어요? 여기 서울 고가 아파트들입니다. 강남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한강변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뭐 양극화니까 얘는 덜 떨어지고 경기도 많이 떨어진다고요? 낮은 것들은 떨어질 것도 별로 없어요. 비싼 것들이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비율로 떨어지지 않아요. 자, 2억짜리가 10% 떨어졌으면요. 그 다음에 한 5억짜리는 뭐 20, 30% 떨어지고요. 막 10억 넘어가는 것들은요. 30% 넘어가고요. 20억 넘어가는 것은 40, 50% 떨어져요. 여러분들. 금액만 크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비율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2004년, 2014년 바닥장과 2019년 1, 4월 하락장, 얼마 전에 올해만 해도 하락장에 강남이 폭락하잖아요. 조정장에 이 100% 이것은 증명이 됐던 거고요. 상투장에 비투자를 하거나 똘똘한 아파트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 자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2억 넘는다고 해서 그냥 질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위기 지금 직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런 말 예전에 이렇게 금융위기 전에도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2대1 조사에서 지금 젊은 층 30, 40대도 역시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가 40에서 50%고요. 자 현 시점에서 정부 경제정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 자 글로벌 경제위기 징조,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때문에 항상 글로벌 경제 증시, 그래서 모함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냉전 시대 때 소련을 무너뜨렸고 플라자비 때 일본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방향으로 갈 거예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지금 아주 힘들다는 거, 글로벌 경제가 다 지금 밑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화살표가. 중국 선두주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해요. 전 세계 무역 투자 동시 둔화되고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어느 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보세요. 경제 성장률 추락하고 있지. 산업 증가율 추락하고 있지. 그 다음에 중국 물가지수 계속 하락하고 있지. 여기 오른쪽도 GDP, 실업률, 수출, 수입 모든 것들이 다 상승한 게 없습니다.
특히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현재도 그래요. 일본 경제 위기? 자, 일본 경제 위기 했더니 뭐 일본은 어떻다 저렇다 그러는데 그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조금 안전한 상황이지만 일본도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채, 이 정도 부채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아베 노미스크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지금 너무 거품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국가 경쟁력, 진짜 일본이 안전하다면 우리나라보다 왜 지금 신용평가사가 다 낮고 일본이 여기 보시면 국가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일본 찬양하시는 분들. 이번에 모 교수가 정말 매국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 교수들은 속아내야겠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그래서 일본 경제위기 징조 어느 나라가 터질지는 모릅니다. 경제가 불안한 건 팩트, 이건 사실입니다. 자, 지금 터질지 내년에 터질지 뭐 조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세요. 널려있죠? 자,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고 집값 버블 거품 하늘로 치솟고 있네요. 지금은 불안전 자산 중에서 집값만 빼고 나머지 모든 지표는 꼬꾸라진 상황입니다. 꼬꾸라진 것은 덜 꼬꾸라지겠지만 집값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죠. 자, 정부가 집값을 방패 삼아서 경제를 지탱해 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결국 집값 대폭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